얼마 전 세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하버드 강의실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학생이 한국을 향해 기술이나 베끼는 그림자 신세라며 근거 없는 폄하를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저명한 교수조차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던 그때 조용히 손을 든 한 한국인 학생의 발표는 단 몇 분 만에 강의실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교수가 직접 한국행을 결심하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는 바로 한국에 있다. 고 공식 선언하며 교육과정까지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버드를 뒤흔든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입니다.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은 동아시아 신흥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발표들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죠. 늘 그렇듯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나 일본의 오랜 기술력 이야기가 주를 이루리라 짐작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K-팝의 인기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머릿속 글로벌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아직 주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나 노련한 일본 사무라이의 그늘에 가려진 작지만 역동적인 조연 정도의 위치였어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한류 열풍도 흥미로운 현상이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쩌면 일시적인 문화 현상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죠. 첫 발표자는 리암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MBA 과정 학생답게 아주 유창한 언변과 잘 준비된 자료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1대1로 전략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발표를 순조롭게 시작했어요. 강의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한국을 언급하며 미묘하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암은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기술과 자본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조차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일 뻔했죠. 왜냐하면 제 안에도 어렴풋이나마 비슷한 편견,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이 주변 강대국에 크게 의존적일 거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암의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교묘하게 훔치거나 모방해서 성장한 기술 해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상품 역시 깊이 없이 상업성만 추구하는 곧 사그라들 거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 전체가 과도한 경쟁과 압박감에 시달리는 마치 속 빈강정 같은 곳이라는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학문적 분석의 선을 명백히 넘어서는 감정적인 비난이었어요. 강의실에는 싸늘한 긴장감과 함께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로서 이 상황에 개입해야 할지 잠시 망설여지더군요. 결국 그의 발표는 예상대로 별다른 박수 없이 끝났고 저는 다소 어색하게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죠. 손을 든 학생은 한국에서 온 세진이었습니다.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였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가 앞서 리암의 다소 공격적인 발표에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진은 리암의 격정적인 비난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 블룸버그 혁신 지수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수년째 혁신 지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나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 같은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명확한 통계 자료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순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는 분야와도 직결되는 내용인데 부끄러웠어요. 이때 리암 옆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다분히 비꼬는 듯한 뉘앙스였죠.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대응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분석 기사,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심층 보고서 등 이곳 미국에서도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기관들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준의 문제 제기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준은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세진에게 집중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그의 발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성장세와 친환경차 기술 수준, 그리고 한국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따내는 놀라운 규모의 수주 실적 등을 구체적인 그래프와 도표로 보여주었습니다. 리암이 앞서 주장했던 기술 해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죠. 리암이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언급하며 반격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지만 세진은 즉시 글로벌 가치 사슬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 제조업에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양국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얽힌 상호 의존 관계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빌보드 차트 기록이나 넷플릭스 시청 시간, 통계 같은 데이터를 통해 K-팝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적 파급력을 가진 현상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때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힘이 있었어요. 세진의 발표는 정말이지 논리 정연했고 모든 주장은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하는 그의 방식은 강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죠.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뜨겁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세진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강하게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이 나라를 과소평가해왔는지 깨달으며 교수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죠. 이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지식이 스며드는 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리암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뛰쳐나가듯 빠져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억눌린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나라를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저 데이터나 기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제 눈으로 그 변화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곧바로 책상 서랍에서 국제현장 연구 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문 희망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적어 신청서를 제출했죠. 놀랍게도 신청은 불과 이틀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이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이었습니다. 열댓 명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명단을 확인하던 중 저는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놀랐어요. 바로 리암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리암을 따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한국의 발전상이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진의 발표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제는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그의 참여 동기가 순수하게 학문적인 호기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태도 자체는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그의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이후 세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울의 유수대학 비즈니스 스쿨과의 교류 프로그램 및 주요 산업시설 방문 일정이 빠르게 잡혀갔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리암은 주로 중국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 과거의 정경유착 스캔들이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모으는 듯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리암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따로 모은 듯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무언가 강한 확신에 차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기존 주장이 옳았음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죠. 마침내 저희 일행은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기내를 감돌았죠.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오랜 고정관념은 첫 번째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공항시설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유리돔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따스한 자연광, 그 아래를 부드럽게 오가는 최첨단 안내 로봇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완벽한 질서정연함과 쾌적함까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리암의 표정에도 뭔가 복잡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세진에게 여기가 공항이라기보다는 마치 미래 도시의 허브 터미널 같다는 생각을 속삭이듯 전했죠.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열차 내부, 지하 터널 깊숙한 곳에서도 전혀 끊김없이 터지는 초고속 5G 와이파이, 그리고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낡고 때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뉴욕이나 보스턴의 지하철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거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자 세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무질서하고 혼잡할 것이라는 제 막연한 예상과는 달리 한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솟아오른 현대적인 마천루들과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 그리고 분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서울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메가시티임을 제 눈으로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저녁 산책에 나섰을 때 리암은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서울의 번화가일 뿐이며 내일부터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그의 표정에서 아직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경험한 서울 지하철은 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복잡한 노선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술관처럼 깨끗하게 관리되는 역사 내부, 거의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시간, 모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선명한 디지털 안내판, 그리고 열차 내에서도 끊김없이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까지. 무엇보다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스크린도어 앞에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암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은 정말 매 순간 저 자신과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 시티 방문이었죠.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극히 일부 시설만 견학할 수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본 최첨단 반도체 클린룸의 모습은 강렬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아주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IT 기기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학생들 모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리암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연신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었지만 답변은 명료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그 압도적인 규모부터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부터 거대한 산업 도시처럼 보였던 그곳은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수백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동차를 조립하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시간당 수십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놀라운 효율성, 로봇과 인간의 정교한 협업, 엄격해 보이는 품질 검사 과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한 수소전기차 생산 라인까지. 안내 담당자가 보여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그래프 앞에서 리암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오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평가받는 부산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적재 않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아마존을 통해 주문하는 수많은 상품이 바로 이곳을 거쳐 간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한국 산업이 가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리암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명성답게 젊고 활기찬 에너지와 첨단 기술, 기업들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체 장비 스타트업에서 들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 기술에 대한 설명은 저 역시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리암이 마침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진지한 의문과 고민이 담긴 표정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일정은 한국 사회의 저력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자산, 바로 사람들의 정신력을 탐구하는데 좀 더 집중되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만난 궂은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빈대떡을 부치던 70대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자식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밤늦은 시간에도 지친 기색 속에서 학원으로 향하는 고등학생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평일에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주말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묵묵히 배식 봉사를 하던 대학생의 선한 미소,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 핀테크 앱 개발에 성공했다는 젊은 창업가의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목격한 놀라운 질서 의식과 공동체 의식까지. 솔직히 첨단 기술력이나 거대한 산업시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 한쪽에서 리암이 세진을 찾아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리암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세진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공장이나 빌딩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에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서울국제전략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시아 대륙이 중심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희에게 익숙했던 대서양 중심의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수석 연구위원은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으로 미국 학계에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양자태기를 강요당하는 수동적인 존재, 소위 새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첨단 기술력, 특히 반도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와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를 지렛대 삼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능동적인 중견국이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설명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한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연구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전략 자산이 되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고, K컬처의 확산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실제적인 외교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나 감염병 문제, 디지털 규범 형성 같은 새로운 국제적 이슈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글로벌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국제 정치학 이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리암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구위원은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안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압력 행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상당히 심도 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한국의 외교 전략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넘어 자국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목격했던 첨단 산업의 현장,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 전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귀국 후 캠퍼스에서 리암과 세진이 함께 걸으며 무언가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 것은 이번 여정이 남긴 가장 값진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학기 마지막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한국 방문 이전에 제가 가졌던 무지와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시작해 삼성과 현대공장에서 본 첨단 기술, 부산항의 놀라운 자동화 시스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와 시장에서 만났던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주며 제가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공유했죠. 저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적, 기술적 성공 이면에는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근면성,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강력한 사회문화적 동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 전략은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시각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국제 관계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한다고 역설했어요. 저는 리암과 세진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의 편견을 넘어 이해에 도달한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더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역동적인 모델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마지막 말에 강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에는 미래 전략 국가로서의 한국 심층 분석이라는 세미나가 정식으로 추가되었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이며, 그 배움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버드 교수님이 가졌던 선입견이 한 한국인 학생의 용기 있는 발표와 직접적인 한국 경험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와 경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교수님의 자세가 정말 인상 깊었죠. 저 역시 이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소중함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안의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